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5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자,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2주 연속 확진자가 줄었다면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확진자 감소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 18세에서 59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중심으로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조금 확진자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추세는 어떤 거예요? 네, 지난주 신규 확진자 평균 같은 경우는 444명으로 그 전주보다 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의심 신고 환자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도 지난주보다 조금 감소하는 양상, 1.9에서 1.7% 정도. 그러니까 조금 좀 감소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 그 방역 지표, 그러니까 선행 확진자로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여전히 높고 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불명 비율도 아직 여전히 높아서 방역 지표 세부 내용은 아직은 좀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예방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예. 아직 백신 접종을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 위주로 언제든지 감염이 확산될 위험,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씨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심할 땐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예. 예전에 초반에는 수도권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가 중반에는 다시 비수도권도 거의 반반됐다가 최근엔 다시 수도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나 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확진 비율 이런 걸 보면 거의 이제 70%에 달하는 확진자들이 수도권에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기존에 이제 좀 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비율이 이제 늘어났던 것은 전체 이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확산 양상으로 이 번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에서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수도권에서 이제 확진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면 이것은 뭔가 이제 특이한 어떤 양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반적인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이게 뭐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떤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 또 검사 수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것 같지만 주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똑같은 어떤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이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 사례가 좀 늘어나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이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계속 유지되는 어떤 확진자 숫자가 비율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좀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측면하고 수도권에선 훨씬 더 밀집도가 이제 좀 높은 그러한 생활 환경이 같이 작용해서 수도권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수도권에서 좀 떨어지면 더 확진자가 축 줄어들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이런 예측을 했네요. 다음 달 중순 이후에 확진자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이게 시뮬레이션 돌려봤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내용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2주 전에는 9% 감소, 그리고 지난주에는 15% 감소,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0.88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한 4세대기 정도, 그러니까 보름 정도 지나게 되면 현재보다 한 40% 감소할 수가 있겠고 예. 한 3주 정도, 5세대기 정도 지나게 되면 절반 정도로 200명대로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이제 감염 확산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지금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은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제 생산 지수를 1.5 정도 올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0.88이던 지수가 1.3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고 1.3에서 또 이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세종이 되게 되면 또 60% 이상 증가시킨다고 봤을 때 감염제 생산 지수가 2에 가깝게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1.3이나 2라는 숫자는 우리가 1, 2주 사이에 언제든지 두세 배, 4배 증가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유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어가 보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해외 유입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일단 국내 변이 바이러스 아직 다수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변이 감염자가 1964명 중에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델타 변이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은 이제 155명이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전파력이 영국 변이, 이 알파 변이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이 델타 변이 사례 중에 80% 이상은 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입국하다가 검역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확인된 이런 확진자임이 확인된 사례이거나 또는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자가격리 과정에서 이제 확진된 사례, 여기에 네. 이제 대부분 80%가 몰려 있고 일부 나머지 20% 중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일부 드러난 사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지역 사회에서 또 지금 델타 변이 방금 보신 150명 이상의 이러한 어떤 확진자들이 지역 사회 집단 감염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제 입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막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거든요. 델타 변이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제 우세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갖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결국 델타 변이가 또 다른 우세종이 돼서 또 다른 위험도를 높이기 전에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속도를 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과 함께 그래도 해외 유입 변이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될수록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관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인도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PCR 검사를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 인도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은 차단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뭐 영국발 변이 등에 비해서도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이중 변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위험한 어떤 바이러스이고 일단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1차 접종에 대해서는 1차 접종에 한해서는 백신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뭐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이런 차원에서 뭐 확인되거나 그런 건 또 충분히 확인되거나 충분히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국가별로 지금 위험도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 맞춤형 조치를 보강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접종을 빨리 시작하고 많이 해서 집단 면역에 가까워졌다는 국가들,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이런 곳들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알려진 것처럼 좀 성급한 방역 긴장도 완화, 특히 이제 1차 접종만으로는 이제 불완전한 면역이 획득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1차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예방 효과가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으시면은 예방 효과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차 접종만 많이 맞으신 상태에서 불완전한 면역을 가진 상태에서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했을 때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위주로 좀 확산이 빨리 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접종만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다른 바이러스가 좀 억제되는 틈을 타서 더 빠르게 선택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파력이 높고 예.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불완전한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빠른 확산을 나타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방역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변수가 이제 7월에 거리두기가 바뀌니까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변이발에서도 물론이고. 네. 근데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이제 비수도권은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네. 6명, 처음엔 6명, 나중에 8명까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지자체들도 이제 방학되고 여름 휴가철 되면 비수도권으로 몰릴 텐데 지금 2단계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절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례로 봤을 때 그 백신을 접종을 많이 한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던 국가에서도 최근에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확산이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 확산,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 예방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한 두세 달만 기다리면 8천만 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전 국민들이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두세 달만 조금 기다렸다가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것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화재도 작은 불일 때 끄기가 쉽지 이제 큰 불이 되면은 아무래도 끄기 어렵다는 것을 네. 우리가 지난 12월에 3차 대유행 때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그간의 거리두기 개편이 두 차례,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예. 그러니까 6월에 있었고 11월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개편안이 있은 후에 8월과 12월에 대유행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예방 접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7월 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이 되면 또 바로 휴가철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두서 달만 참는 김에 더 참고 9월 달부터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휴가철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방역 기준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나 보죠? 그런 뭐 권한을 줬나 보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예. 이 지자체의 이제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자율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예. 특별히 이제 방역 관리를 또 따로 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진 건데요.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장기화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어떤 휴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이제 7월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7월은 역시 이제 바다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모양인지 예. 벌써 이제 6월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해수욕장에 가서 여러모로 이제 좀 즐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취재한 바들을 이렇게 보면은 해수욕장에 이미 이제 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태로 취식을 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다든지 그렇게 좀 즐겁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이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부산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해수욕장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 달부터 새롭게 적용을 하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 때문에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적용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의 마스크의 어떤 제한이 완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즉 심야 개장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한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라든지 부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좀 유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유사한 지금 방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휴가를 즐긴다든지 바다를 보러 가더라도 예. 거기서는 최대한 이제 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지자체들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무위로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밤바다의 낭만이 사라졌군요. 밤바다의 낭만,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낭만은 없는데 저는 최대한 이제 좀 이런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네. 바다라든지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이버 세상에서만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의 확진자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2학기부터는 이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텐데 과밀학급 그리고 급식 시간 밀집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결책을 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일단 교육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확진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등교 수업을 지금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 등교가 이제 실시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기존에도 이제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려가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과밀학급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혹시라도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는 그동안 이제 특별 교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수업에 쓰이지 않는 교실도 이제 일반 교실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를 해서 좀 과밀 학급의 어떤 밀집도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이른바 모듈러 교사라는 것을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모듈러 교사라고 해서 뭐예요? 선생님에 대한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학교 건물과 관련돼서 이게 일종의 빠르게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조립식으로 건물을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분반을 시켜서 좀 과밀학급 해소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모듈러 교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면 사실 여름방학 동안에 이것을 최대한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런 조립식 이동형 교실 설치라는 게 좀 이렇게 순조롭게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급식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이제 내리고 착용하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불안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으면 이제 기존의 형태로 급식을 할 수가 있고 칸막이가 없으면 이제 떨어져 앉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급식에 대한 어떤 밀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어떤 대안은 이렇게 좀 여러모로 좀 미봉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뭐 마련하는 것보다는 아예 법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예를 들면 20명 수준 이렇게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행정부가 좀 추진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책이 7월 중에 확정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되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학생들의 접종 문제도 좀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2학기가 되기 전에 시행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3분기에 도입 계획이 지금 8천만 회. 근데 7월에 이제 1,000만 회가 들어오니까 나머지 7천만 회가 이제 8, 9월에 들어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많은 국민이 맞을 수 있고 특히 학생들도 맞을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300만 회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1차 접종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 회 중에서 좀 300만 회를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고 또 식약처에서 백신 접종 연령을 하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승인이 되고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학기 여름방학 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2학기 초반 9월 달에는 좀 학생들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가족 감염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되고 또 학교도 결국 감염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2학기 등교 전 학생들의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전 국민들께서 좀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데 다 같이 협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분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신청해서 맞으셔야 했는데 못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화이자를 접종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연령대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맞는 분들이 나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다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다 허가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2회 접종 같은 경우에 조금 나중에 맞으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많으실수록 좀 2차 접종까지 빨리 완료하셔야 되니까 화이자 접종이 또 적절할 것 같고 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수급 때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기 때문에 예. 특히 어르신들 접종은 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신청을 받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론 이제 87% 이상, 80세 이상 어른도 거의 80%까지 접종을 하셨는데 네. 아직 접종을 안 맞으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좀 일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지금이라도 좀 맞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맞으실 수 있는 그러게요.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좀 맞으셨으면 맞는 기회를 좀 예. 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60에서 74세 사이의 분들만 맞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안 맞으신 분들 신청하면 못 맞는 거야? 그분들은요? 일단은 지금은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신청하셨는데 모자라서 이제 네네. 조금 자녀 백신으로도 했는데도 예. 이제 접종을 다 맞지 못해서 좀 취소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7월로 이제 접종이 미뤄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접종 면역 효과를 위해서 이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18세부터 59세 사이 3분기에 접종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수급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것 같은데 수급은 지금 괜찮은가요? 지금 일단은 7월, 그러니까 5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이제 예약을 받아서 접종이 7월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네. 아직 7월 26일부터 어떤 백신을 맞으실지가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수급 상황을 가지고 있고 발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좀 우리가 8천만 회가 좀 늦게 좀 도입이 되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면 이제 mRNA 백신으로 맞으셔야 되는데 네. 접종 간격이 3주 내지 4주 간격으로 짧기 때문에 예. 우리가 2차 접종까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1차 접종자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많은 분들이 빨리 맞긴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백신 수급 상황을 봐서 아마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갈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지금 아직 8, 9월 달에 수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제 5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의 어떤 일단 55세부터 접종 예약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50세 이상 어르신 분이 접종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9세 이하, 18세 이상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다만 이제 다 같이 신청하는 순서대로 예. 접종을 할 계획이다. 요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 조금 좀 우리가 좀 원활한 수급,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의 승인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승인을 거쳐서 좀 많은 백신이 확보돼서 많은 분들이 좀 백신을 빨리 좀 맞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서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하신 분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에 이제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지난 15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진단이 나왔고 16일에 바로 사망한 좀 안타까운 그러한 사례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접종 9일째인 5일날 이 의료기관에 가서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이런 좀 증상이 있다라고 좀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료를 받은 그 결과로서 이러한 혈전증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된 상황은 아니었고 이 진료를 받고 이제 좀 나름의 어떤 조치를 취했음에도 어떤 증상들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8일 날에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진단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도 좀 초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늦어진 그러한 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분이 좀 호소한 증상이 두통하고 구토인데 두통과 구토가 반드시 이제 백신의 후유증으로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좀 비특이적인 그러한 이제 증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진단이 늦은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